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법률행위 하면은 낯설면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갑하고라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을이나 갑이 사기꾼이었다. 자, 갑이 지금 사기 당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갑한테 주고, 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바로 취소권이죠. 요 갑이 취소권자가 되고, 갑이 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취소권이라고 하고, 상대방 사기친 놈은 권리 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취소권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고, 자, 이제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을에 돈이나 승낙 받고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죠. 취소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취소권은 어떤 권리다? 형성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면, 의는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 성립 과정상의 흠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적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사유. 취소권을 발생시키는 사유. 즉 취소 원인으로서는 저희가 두 문자로 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이 있다. 다시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죠. 즉 취소가 행하여지기까지는 유효이나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음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물론 가장 기본적인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취소권자, 이건 140조 조문이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착사강, 대승,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강, 사기강박에 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대로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소의 방법 같은 거 특별히 지금은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일부 취소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거기 요건에서 여기만 한번, 여기 했던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기억나시나요? 광어 우럭 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우리 밥상에는 절대 올리지 말아라고 했었죠. 제외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불성립이니까. 홍콩 유학생, 미국 유학생 계약 자체 없죠? 네. 신사파 주소, 은평구, 강남구 계약 자체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였다. 기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기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 가로 제외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갑하고라고 똑같이요. 여기 사기쳐가지고 매매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줬다. 다시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다. 매매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갖춰줬다. 그러면 아직 취소하기 전에는 이 매매계약은 일단은 유효하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했고 병도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그러면 지금 요 물건은 지금 병이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갑이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병한테 취소한다. 취소 의사표시 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그 상대방.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니까 이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2번, 3번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취소의 효가 나와 있고요. 141조 취소 효가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하고 취소된 법률행위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즉 가령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가장 전형적인 틀린 지문이 취소한 때부터 무효다 하면 틀린 지문.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4월 1일부터. 그럼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저기 제목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4월 1일 날 매매계약하고 6월 1일 날 취소했다. 그러면 취소한 6월 1일부터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뭐라고 한다?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 여기도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방가로 1번에 우리 추인, 지난번에 무무추, 무추, 취추, 그 다음에 법추. 여기가 취추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예를 들어서 을이 사기쳤다.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권자인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할 수도 있다. 봐줄 수도 있다. 봐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내가 이거 받아들이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취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암기해야 될 것은 이거는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취소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포기. 취소권 포기. 그래서 추인의 방법과 효과. 물론 이 추인은 취추를 이야기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아까 140조에 규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 착사강 대승, 즉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추 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단골 지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자, 취추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권을 버려버렸으니까 갑이 가지고 있었던 취소권은 소멸했나요? 예. 그러니까 취추, 추인하고 나서는 다시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권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착사강 대승이 추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추를 했으면 취소권은 소멸해버렸으니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개념만 지금은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6장 가시면 법률행위의 부관 해가지고 부관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조건과 기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조건과 기한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만. 자, 갑하고 을하고 갑이 남편이고요. 을이 아내고요. 남편이 아내한테요. 아내가 외제차 갖고 싶어 해가지고 자동차인데 자,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줄까? 오케이. 그러게 되면 둘 간에 어떻습니까? 어떤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증여계약, 공짜로. 남편이 자동차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제목 제일 앞에 부관해가지고 뭘 붙인다고? 조건. 어떤 거냐? 시험에 합격이라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겠다. 그래서 아내가 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 남편이 중개자 자격증은 가지고 싶고 일은 하고 싶고 근데 공부는 싫고 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따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그 수강생 그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았다. 자, 그래서 아내는 이제 또 이 자동차에 혹 해가지고 여기서 청약, 여기서 승낙 그래가지고 증여계약이 체결이 된 거다. 자, 그러면요 뭐 너무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당장 자 4월 1일 날 증여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아내가 남편한테 지금 당장 자동차 달라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합격했을 때 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바로 4월 1일 날 이 정예계약 자체는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정예계약이 유효하단 말은 자동차 지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조건이 완성. 그러니까 자동차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정예계약은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력은 발생했는데 완성은 안 됐죠. 효력이 아니죠. 효력이 발생했다는 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해야지 효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콜하는 순간에 계약은 존재하나요? 네. 예, 증여계약은 성립을 한 겁니다. 예, 계약은 이제 있죠. 네네. 그러나 당장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력이 발생을 안 하고 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정지되어 있죠. 그러다가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지 조건. 그거는 발생 조건입니다.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자, 4월 1일 날 계약 자체는 성립했다. 둘 간의 약속은 존재한다. 그러나 당장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아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취되면. 성취되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효과가 뭐한다? 발생한다. 발생한다.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남편이 자동차 4월 1일 날 증여계약 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증여계약 성립했고요. 성립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로 그날 줍니다. 증여계약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조건을 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불합격이라는 조건. 만약 올해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되셨나요? 그런데 아내가 또 공부에는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콜 해가지고 자동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일단 계약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증여계약하고 효력도 발생했습니까? 네, 효력도 발생했고, 아내는 자동차 소유권까지 다 취득을 한 거죠. 줬으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뤘던 이 조건이 성취가 돼버리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리죠.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이걸 없애버린다 해가지고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래 여기는 지금 조건하고 기한 이 부분은 좀 어려워가지고 다음 순환으로 넘겨도 되는데 요 개념 자체는 지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갑을 자, 갑이 누구냐? 부가 아니라 부첩. 그래서 내연녀. 그래서 둘 간에는 지금 부첩 관계에 있습니다. 첩계약. 그러면서 증여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 증여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부첩 관계의 종료. 이것이 해제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 판례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느낌상 부채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증여했다. 갑은 지금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다. 왜 나쁜 놈입니까? 지금 증여한 거를 첫 관계를 종료하면은 토해내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첫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지금 준 거죠. 그러니까 부채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맞다. 예, 사회질서 위반이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한은 별도로 지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조건이라는 것은요, 법률행위, 즉 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입니까? 효력에 관한 것입니까? 성립에 관한. 성립? 효력? 이제 시험에는 그렇게 또 나왔고,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건. 성립과 관련된 겁니까? 효력과 관련된 겁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미 성립은 되어 있습니다. 정지 조건도. 여기도 성립은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건이라는 것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 지금 두 개 다 계약 자체는 있습니다. 효력만, 이거는 아직 발생 안 했고, 요거는 이미 발생을 했지만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져 버리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것만, 거기서 한 가지만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의 의의와 관련해 가지고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조건의 법적 성질,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효력 요건. 네,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다?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게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한다. 이러면 맞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느냐?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틀린 지문이니까 확 느껴지시나요? 이쪽 지금 이미 다, 양쪽 다 조건 자체는 계약 자체는 이미 존재했다. 이미 성립했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 결론. 왜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기본 시험에서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개념 지금 봐두시면 됩니다. 쭉쭉 가가지고 이제 물권법까지 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물권 그대로 단어 보면은요, 물권 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권이 뭡니까?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주면 됩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독특현 물건입니다. 이거를 뭐 하는 권리냐면 직배지하는 권리입니다. 자, 독립한 물건이라는 거고요. 특정의 물건이라는 거고요. 현존하는 물건. 되셨나요? 이거를 직접 배타적으로 뭐 하는 권리다? 지배하는 권리다. 소유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바로 물권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럴 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물권의 객체 대상은 뭡니까? 물건. 되셨나요? 그래서 원칙은 객체는 물건인데 예외적으로요,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용익물권에서 배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가지고는 은행가 가지고 담보대출이, 물론 현실적으로야 그런 담보대출은 거의 없겠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 그냥 개념만.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다음이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 하나의 아파트에 저당권 여러 개 있을 수 있나요? 일물일권주의인데 왜 있을 수 있나요? 순위가 다르니까. 여기는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가지고 담보대출 받아버리면 을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은 저당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빌려줘 버리면 가령 토지에서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설정을 해줘 버리면 이 토지에 갑은 소유권 가지고 있고 을은 저당권 가지고 있고 병은 지상권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동일한 성질의 권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물일권죄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개념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여기도 일단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 물권 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물권법 시작 조문입니다.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권은 뭘로만 만들 수 있냐면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211조입니다. 물권의 대표 주자가 소유권이죠. 그럴 때 여기 그림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X 토지가 있다.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방금 211조로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뭐라고 적어졌나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가 있으면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여기를 사용, 수익, 이게 뭡니까? 용익.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X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이 물건을 소유한다는 말은요, 갑이 이 물건에 여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 물건의 사용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갑은 이 물건의 X 토지의 사용 가치를 뭐 한다고 표현한다? 지배한다. 지배한다. 또 갑은 이 X 토지에 여기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기는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교환 가치. 그러면 갑은 이 물건의 교환 가치를 뭐 한다? 지배한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여기에서 소유자 갑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소유물 즉 X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그 말은 소유자 갑은 X 토지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뭐 한다? 지배한다. 지배한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 X토지 소유자인데 을한테요 빌려줬습니다. 자, 물건을 빌려 쓰는 방법은 물권적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 채권적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물권적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나요? 첫날 했나? 둘째 날 했나? 용익물권을 가지면 됩니다. 채권적으로 빌려 쓰는 방법은요? 임차권, 임대차. 채권적하고 물권적하고 차이점이 뭐였나요? 가장 큰 차이점. 지상권적하고 토지 임차인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뭐였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임차인은요, 땅 주인 바뀌면 쫓겨납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 안 돼. 주인 바뀌면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쫓겨난다고 그랬습니까? 채권이니까.
채권은 뭡니까? 자기 채무자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렸는데 그 바뀐 사람이 자기한테 약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요? 아, 그때 안 오셨구나. 두 번째 날 했어요. 대항력이 생기면 대항력이.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안 쫓겨납니다. 대항력이 생겨서. 뭐 역으로 따지면 등기했을 때 안 쫓겨나는 거니까 역으로 따져보면 원칙적으로는 주인 바뀌면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쫓겨난다니까요. 아니, 등기는 예외적인 거잖아요. 등기한 때 안 쫓겨나니까 원칙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물권자는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다. 왜냐? 이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받게 되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갑이란 애가 원래 이렇게 이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이쪽을 얘한테 이렇게 떼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물권자가 이 토지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 그리고 물권이라는 것은 물권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물권은 상대권입니까? 절대권입니까? 절대권. 상대방은 누굽니까? 절대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권. 아까 말했죠. 물권의 객체는 뭡니까? 원칙적으로. 객체는 물건이죠. 물권. 네. 물권. 그 다음 권리의 상대방은?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무슨 권리를 한다고요? 절대권. 그 다음 특징은 뭡니까? 아까 어떤 단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독특한 물건을 직배 뭡니까? 마지막 단어. 지배. 그래서 지배권. 요렇게 지배한다. 그러면 채권의 객체는 뭡니까? 물건. 채권의 대상. 객체. 매매계약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 채권 가지고 있죠. 청구권? 대상이 뭡니까? 대상. 대상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너 약속한 거 지켜라. 채무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여기에 대상.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급부라, 급부 해달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너 약속 지켜라. 약속 지켜라. 그러면 채권의 상대방은 누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채무자. 즉 이미 정해져 있는 특정인입니다. 특정인의 특정 행위.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청구권. 되셨나요? 그러면 방금 봤던 것처럼 임차권은 채권, 지상권은 물권. 그러다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주인 바뀌어도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런데 임대차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임차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물권, 채권. 임차권은 물권, 채권이니까 자기한테 빌려준다고 약속한 갑한테만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지한테 약속한 사람은 갑입니다. 갑.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는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게 원칙. 간단하게 말하면 주인 바뀌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게 원칙. 되셨나요? 안 쫓겨나려면 뭐 해야 된다? 뭘 갖춰야 된다?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뭐 하면 된다? 임대차를 등기하면 된다. 그런데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이거 무조건 시험에 이미 뭐 여러 번 나온 거죠.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 이미 다 했습니다. 지금 그냥 두 번째 날 하는 거 그냥 안 보셔도 합니다. 토지 임차인은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땅 주인 바뀌어도 안 쫓겨납니다. 주택 임대차는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납니다. 그 다음 상가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하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인사, 주임법은 인주, 토지 임대차는 건물 등기. 그런 걸 했을 때 예외적으로 안 쫓겨나는 것이니까 원칙은 채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물권과 채권의 결정적인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물건. 채권의 객체는 두 글자로 하면 끝에 급부. 그 다음에 물권의 상대방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절대권. 그런데 채권의 상대방은 그 특정인 채무자. 그러니까 상대권. 그리고 그림으로 보게 되면 물권은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한다? 청구한다라는 거. 다시요. 아까 여기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라는 사람은 그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뭐 한다고요? 지배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갑이 X토지를 지배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갑 소유의 토지 의리 등기 관련 서류 위조하고 병한테 매매하고 등기를 갖춰줬다. 갑 소유물입니다.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처분상의 보호. 물권자는 처분상의 보호를 받는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처분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다 재방송입니다. 처음부터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약 갑이 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얘한테 넘어가 버린다면, 얘 지배하에 넘어가 버린다면 이미 갑이 지배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지만 이해됩니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지.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러 넘어가 버렸다. 그건 이미 그거는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자, 소유권은 이런 그림이라고 그랬죠. 되셨나요? 이 동그라미. 네네. 그러면 이런 동그라미 있을 수 있나요? 소유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처분만 가능하고 사용 수익은 남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여기. 네네. 가능하죠? 네네. 되셨나요? 이건 가능합니까? 반대로 이건 가능합니까? 소유권은 원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얘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면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사용 못하는 것이고요. 기간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선 형태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이러한 권능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번에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 특히 이 단어,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 이런 거, 새로운 물건, 이런 거. 이거를 만드는 것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기출지문.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 이런 그림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영구적이었고.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일시적. 이런 그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건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처분 권능이 없다고 하면 이는 결국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이런 반쪽짜리 소유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우리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211조를 읽어보면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 수익하는 것을 물건의 무슨 가치라고 한다고요? 사용 가치. 처분할 권리를 무슨 가치라고 한다고요? 교환 가치. 소유자는 그 물건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네, 그런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 물건의 종류. 요 그림은 가장 기본 지문입니다. 기본 그림. 뭐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순서입니다. 일단 물건은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고요. 본권은 법률상 지배입니다. 법률상. 예를 들자면 그냥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 가지고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지배하는 겁니까?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냥 얘가 사실상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있고 본권은 소유권. 그런데 아까 소유자가 떼줘버리면 이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한돼 버리죠. 그랬고 제한 물건은 그 물건의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사용 수익, 용익 물권. 그 다음에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담보 물권. 용익 물권은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그냥 가로쳐버리는 게, 영어로 원칙적으로 객체가 동산입니다. 동산. 우리 시험은 지금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권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강론에 가가지고 개별적인 물권들을 점유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공부하고, 용익물권 가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으니까 기본 3문제.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이쪽 담보물권에서 기본 5문제 정도. 네, 요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 점유권 1문제 나오겠죠. 그랬고, 여기 그 점유권 이외의 물권들을 뭐라고 한다? 본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다시 한번 봐보시면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본권은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나와 있습니다. 본권이라는 것은 법률상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도둑놈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물건의 사실적 지배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물건의 사실적 지배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뭔 말입니까, 이 말이? 앞에는 그렇다 치고, 본권은 법률상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의 사실적 지배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사실적. 그러니까 권리, 지배할 수 있는 권리하고 실제로 사실적으로 하는 거하고 틀리다고요. 아, 그거는 여기서 적어져 있는 거고,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아까 처벌할 수 있는. 도둑놈이 물건 훔쳐갔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강생분의 물건을 도둑놈이 훔쳐갔다. 그러면 지금 수강생분이 그 물건 사실상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지배를 지금 빼앗겨 버렸죠. 그래도 소유자입니까? 소유권이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사실적 지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 문장까지는 딱 도둑놈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본권은 법률상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점유권, 도둑놈이 점유는 하고 있지만 본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지금 소유자는 점유는 빼앗겼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입니까? 네. 예, 그래서 가령 물건의 사실적 지배 유무와는 도둑놈한테 점유를 뺏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본권이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 맞을 것 같죠? 그래도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요 시험 문장 자체가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처음 나오는 지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본권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는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 나중에 나머지 한 개의 의미는 뭔가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물권에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물권적 청구권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